예, 시청자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사실 이런 말씀드리기가 좀 뭐합니다. 물론 저희가 지난주에는 노동절이었고 그래서 한 주를 쉬었습니다만 그 사이에 너무나 엄청난 일들이 많이 터지고 있고 바로 오늘도 또 굉장히 중요한 일이 있었습니다. 거의 요새 매일이 일이죠. 저희로서는 이것이 기분이 좋은가? 반드시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말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좀 바람직한 일들이 많았으면 좋은데 그렇지가 않아서 문제인데요. 오늘 바로 그거 대한민국에서 가장 젊은 정치인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개혁신당의 천하람 의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아유, 이거 아니 뭐부터 여쭤봐야지. 내 이게 적어왔잖아요. 그래. 아유, 요즘 일이 너무 많죠, 진짜. 오늘 있었던 예. 거. 고등법원이 결국 이재명 후보에 대한 공판기일을 6월 18일로 연기했습니다. 원래 5월 13일인가 그랬죠? 5월 15일로 15일이었나요? 예정됐었습니다. 예. 자, 이거 어떻게 보세요? 이게 이제 대한민국의 법원마저도 예. 거의 이재명 후보에 의해서 포획당했다. 네. 그러니까 대한민국 이제 뭐 입법, 행정, 사법 모두가 이재명을 위한 뭐 있죠? 그 by the people, for the 예. people, of the people에 예. 거의 이재명에 의해서 돌아가는 형태로 지금 가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대법원이 전원 합의체를 굉장히 빠른 속도로 열어서 예. 대법원 전원의 예. 대법관 전원의 판단을 모아가지고 급히 대법원의 판결을 내린 거는 대선 이전에 가능하면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좀 완결을 짓고 가겠다라고 하는 의지인 거거든요. 이게 이제 대선을 애매모호한 상황에서 치르고 나서 이게 이제 뭐 그러면 재판은 계속 되는 거냐, 뭐 나중에 유죄가 되면 대통령 선거 탄핵돼서 끝나고 또 보궐대선 해야 되는 거냐라고 하는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파기환송심에 거의 뭐 이미 씹어서 떠넘겨주는 정도로 잘 정리해서 넘겨줬습니다. 그러면 파기환송심도 대법원의 그런 의지를 따른다면은 빠르게 재판을 해서 대선 이전에 파기환송심도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대법원이 본인들의 판단에 따라서 재판 속도를 어떻게 가져갈지에 대해서 어떤 여유나 판단 여지를 줘야 되는데 지금 뭐 이렇게 그냥 대선 이후에 해버리겠다라고 하는 거는 고등법원이 대법원의 전원 합의체가 빠른 판단을 한 그런 취지를 스스로 저버린 거다. 그러니까 저도 가능하면 사법부 비판 안 하려고 합니다. 원래 법조인 출신이시죠? 예. 꼭 법조인 출신이 아니더라도 일반 국민들은 법원, 뭐 사법부 욕 얼마든지 해도 됩니다. 근데 저는 입법부의 구성원인 국회의원은 좀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플레이어들이 사실 심판 멱살 잡고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축구든 야구든. 예. 그런 면에서 저는 조심해서 얘기하고 싶은데 근데 이번 고등법원의 결정은 너무나 보신주의적이고 또 이재명 후보가 잘 됐을 때 뭔가 대가를 받기 위한 결정 아닌가 그렇게 좀 아쉽게 보여지는 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형사 7부 고법 공보관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하여 재판기일을 대통령 선거일 후로 변경한 둘째,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법원 내 외부에 어떠한 영향이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독립하여 공정하게 재판한다는 자세를 견지해왔고 앞으로도 마찬가지. 이게 이제 고법 공보관의 뿌리입니다.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럼 무엇이 공정한가? 이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 저희가 이제 그 평등 원칙 이런 거를 할 때 헌법재판소에서 쓰는 표현이 있습니다.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무슨 말이냐면 다른 거를 똑같이 취급하는 것도 불공정, 불평등이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이번에 얘기를 해보십시오. 지금 그냥 고등법원에서 얘기한 거는 모든 후보들을 싸잡아서 똑같이 대우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다른 것을 같게 취급하는 거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다른 후보들은 범죄를 저지른 게 없습니다. 최소한 범죄 혐의가 굉장히 구체적으로 나와서 대법원에서조차 이거 유죄다라고 이야기하는 범죄 혐의를 받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다른 후보와 똑같은 차원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해주기 위해서
대법원에서 죄가 있다라고 한 재판까지 안 하겠다? 이거는 오히려 형평이 아니라 불공정인 거죠. 이재명 후보 봐주기인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니 어떤 일반 국민이 이런 특별 대우를 누릴 수가 있습니까?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이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정치가 법 위에 있지 않다. 정치인이라고 무슨 뭐 용가리 통뼈입니까? 잘못을 저질렀으면 똑바로 처벌하잖아요. 아주 오래간만에 듣는 그럼요. 야, 그 옛날의 민주당은 오히려 탈권위를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의 민주당을 보면 최소한 우리는 건드리면 안 된다. 우리 인기 좋고 우리 뭐 여론조사 잘 나가고 큰 정당의 원내 1당의 대표고 후보인데 감히 법원 너희 따위가 우리를 건드려? 이제는 일반 국민의 수준이 아니라 일반 국민을 넘어서 법원 위에 군림하려고 하는 태도거든요. 저는 이건 굉장히 잘못된 태도라고 생각하는데 이거에서 서울고등법원이 사실상 굴복하는 모양새를 보이다 보니까 저는 정치인의 한 사람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법조인 출신으로서 야, 법원이 이렇게 더불어민주당에게 맥없이 굴복할 수가 있는 건가? 방금 전까지 서울고등법원의 법원장 뭐 연기 안 시켜주면 탄핵하겠다 그러고 무슨 대법관들 전부 다 뭐 형사 고발하고 탄핵하겠다고 협박하고 저런 세력에 굴복해도 되는 건가? 저는 굉장히 좀 개탄스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이제 지금 상황에서는 어쨌든 이제 그 대선 이후로 이 선고가 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왜 이제 이런 식으로 되면은요 헌법 84조 다시 말해서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이 이제 이거 해석 가지고 또 난리가 날 거예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거기까지도 못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재명 후보의 퇴출은 전적으로 국민 손에 달려 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오늘 벌써 대통령은 형사재판을 안 받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법사위 소위를 통과했거든요. 뭐 법사위 전체회의라고 이 정청래 위원장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곳이니까 민주당 숫자로 밀어붙이는 데니까 금방 될 거고 본회의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러면 이게 대선 전에 이재명 후보가 당선이 안 된다면 그때까지는 거부권을 쓰든 뭐라든 막을 수가 있겠죠.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뭐 조국혁신당까지 하면 189석 정도를 가지고 있고 이재명 후보가 상상도 하기 싫지만 당선이 된다 그러면 민주당이 본회의에서 이거 통과시키고 대통령은 형사재판 안 합니다. 그러고 이재명 후보는 좋다고 껄껄 웃으면서 공포해버리겠죠. 그러면 대통령이 뭐 헌법상 재판을 받냐 안 받냐를 이야기하기 전에 형사소송법을 개정해버려가지고 이재명은 재판 안 받는다를 사실상 법제화시켜버리는 겁니다. 이거는 정말 우리가 이야기하는 위인설법이죠. 사람을 위해서 법을 만드는 절대는 해서는 안 되는 행태이지만 이게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이 된다라고 하면 현실적으로 이걸 막을 수 있을 것인가. 이걸 헌법재판소에 가져간다고 한들 제때 위헌 결정이 나올 것인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에 빠질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우리 법원의 태도 또 국회에서 이 위인설법을 하는 걸 쭉 지켜보면 이거는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 당선되면 감옥 안 가겠구나. 뭐 꼭 감옥이 아니라 형사처벌도 안 받겠구나. 그렇게끔 대통령의 권력과 입법부의 권한을 총동원해서 이재명 지키기가 완성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걸 막는 유일한 방법은 이제는 사실상 대선의 투표밖에는 없는 거 아닌가 그런 위기감도 들었습니다. 대선의 투표밖에 없다. 네. 근데 뭐 사실 이 국민의힘도요 요새 이렇게 보면 제가 개혁신당은 맨 나중에 오려고 하는데 어떻게 단일화 될 거라고 보세요? 일단 첫째. 저는 안 될 거라고 보고요. 이게 이제 그런 겁니다. 우리가 이제 학교에서도 보면 그 급식을 먹거나 아니면 쉬는 시간에 매점을 갈 때 새치기 하는 친구들 있지 않습니까? 새치기는 하면 안 되죠. 어지간하면 하면 안 되는데요. 우리가 또 이제 뭐 좀 젊은 어린 시절에 막 서로 싸우기도 하고 이럴 때는 지금은 물론 학폭이니까 그런 거 하면 안 됩니다만은 새치기를 해도 어쩔 수 없이 비켜줘야 되는 친구들이 간혹 있습니다. 압도적인 체급을 가지고 있거나 그렇죠. 압도적인 무력을 가지고 있거나 이런 친구들은 새치기를 한다 그러면 이걸 막기가 쉽지가 않죠. 그렇죠.
그러면 무슨 여기서 볼 수 있는 건 뭐냐 하면 압도적인 무력이 없으면 새치기는 기본적으로 못하는 겁니다. 여기서 국민의힘 상황으로 놓고 가보면 만약에 한덕수 후보가 이재명 후보와의 양자 대결에서 이기는 걸로 나온다. 아니면 김문수 후보 지지율보다 뭐 20%, 뭐 15%, 20%더 나온다. 그러면 이거는 약간 어쩔 수 없이 새치기 시켜줘야 되는 겁니다. 이거 압도적인 무력을 가지고 압도적인 실력을 가지고 있는 거니까. 그런데 그런 게 아니면 조금 애매해집니다. 왜 새치기를 받아줘야 되지? 그리고 국민의힘 대선 후보 되는 새치기는 이게 간단한 게 아닌 게 홍준표 시장도 얘기했지만 야 이거 우리가 돈을 얼마를 냈는데 그리고 얼마나 치열한 경선 해가지고 여기까지 왔고 거기서 어쨌든 김문수 후보가 1등으로 골인을 했는데 네가 뭔데 여기서 새치기에서 들어와 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김문수 한덕수 너무 헷갈리네요. 근데 어쨌든 한덕수 후보가 새치기 할 수 있을 정도의 실력이나 어떤 능력이나 인기를 갖추지 못한 상황에서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는 비켜줘야 될 이유가 없어요. 버티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점점 더 지금 나경원 의원부터 홍준표 시장, 뭐 안철수 의원도 이럴 거면 가위바위보로 뽑지 그랬냐 하면서 한동훈 후보도 마찬가지로 그렇죠. 비슷한 얘기. 한동훈 후보도 비슷한 얘기 하면서 점점점 아니 왜 새치기를 우리가 받아줘야 되지? 저 사람이 뭐 대단하다고? 가 지금 계속해서 터져 나오고 있고 김문수 후보로서는 하루하루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제 유리한 고지를 점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도 급할 게 없는 그런 상황이죠. 지금 왜 저 사람을 받아주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여쭤볼 텐데 네. 홍준표 전 시장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용산 대통령실과 당 지도부가 합작해 느닷없이 한덕수를 띄우며 탄핵 대선을 윤석열 재신임 투표로 몰고 가려고 했을 때 나는 설마 대선 패배가 불보듯 뻔한 그런 짓을 자행하겠냐는 의구심이 들었다 이러면서 그러나 그게 현실화하면서 김문수는 김덕수라고 자칭하고 다녔고 용산과 당 지도부는 김문수는 만만하니 김문수를 밀어 한덕수의 장애가 되는 홍준표는 떨어뜨리자는 공작을 꾸미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해도 어떻게 보세요? 저는 홍 시장의 분석이 정확하다. 동의를 합니다. 이게 저도 이런 얘기 하면서 참 우스운 게요. 어느 세계관에서 어떤 평행 우주에서 김문수가 반윤인 포지션이 가능할까? 이 도대체 친윤은 뭐 얼마나 바늘구멍인 건가? 그런 생각이 다시 한번 들긴 합니다만은 지금 여의도에서 공공연하게 한덕수 후보가 출마한 거는 전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뒤에 있는 것이고 윤석열 대통령을 끝까지 뽑아 먹어가지고 당의 기득권, 당권을 놓기 싫은 친윤 패거리들이 지금 붙어서 같이 하고 있는 거다라는 분석이 팽배하고 저도 거기에 동의합니다. 이거 한 번만 지금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제도 김기현 의원인가요? 집 앞까지 김문수 후보 집 앞까지 가가지고 뭐 하는데 탄핵 직후에 김기현 의원의 일성이 뭐였습니까? 우리는 패족이다 이런 거였어요. 패족이면 물러나야 됐죠, 사실은. 그런데 이 사람들이 물러나기가 싫은 겁니다. 한동훈은 절대 꼴 보기 싫어. 한동훈이 당권 잡는 거는 내가 죽어도 못 보겠어. 하는 인력을 가지고 홍준표도 저 양반 당권 잡으면 우리 다 진짜 다 날아간다. 해가지고 야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되냐. 친윤 똘똘 뭉쳐서 어떻게든 우리가 대선 후보 만들고 대선은 져도 되니까 이 당의 주류, 기득권은 우리가 계속 가져간다. 라고 해서 패족이라고 자기들이 일컫던 사람들이 그래도 다시 한 번을 지금 외치고 있는 거거든요. 그 상황에서 이거를 지금 뒤에서 총괄적으로 이거를 지금 쥐고 흔드는 게 윤석열 대통령 아니냐. 결국 용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고 있으면 국민들이 봤을 때 꼴불견도 이럴 꼴불견이 없죠. 자기들이 대통령 잘못 모시고 나라 엉망으로 만들고 정치 잘못하고 비상계엄까지 일으켰는데도 반성과 성찰 없이 탄핵 당해놓고 다시 한번 당권은 못 내려놓겠다. 지금 그런 소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후보의 악재가 눈에 잘 안 보입니다.
사실은 이게 대법원에서 전원합의체 유죄 취지 결정이 나온 것도 문제지만 그 다음에 더불어민주당이 한 행태는 정말 말도 안 되는 법치주의 국가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폭거였거든요. 거의 인민재판 할 기세로 대법원 계속 공격하고 자기들이 존경에 맞지 않던 조희대 대법원장을 포함해서 대법관들 공격하고 고등법원 협박하고 이러면은 지지율이 빠져야 됩니다. 법원의 판결 때문이 아니라 그 다음에 후속에 민주당이 벌이고 있는 이 미치광이 짓 때문에 국민들 중도층의 지지가 빠져야 되는데 동시간대에 친윤들이 아직까지 윤석열 대통령의 지령을 받고 한덕수 고작 새치기나 시켜줘가지고 자기들 당권 유지하겠다라고 하고 있으니까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의 진짜 이 실성한 정신 나간 짓이 잘 안 보이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국민의힘은 대선을 이기려는 생각이 아니라 그냥 아예 지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수준이다라고 평가를 할 수밖에 없고 대선은 그냥 지는 거고 당의 주도권, 다음 지방선거 공천권을 누가 가져갈 거냐 가지고 지금 자기들끼리 그냥 뭐 집안 싸움을 굉장히 지저분하게 하고 있는 거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근데 제가 궁금한 게 제가 이제 정치학을 시작한 게 42년, 43년 전쯤 돼요. 아유. 근데 외모만 보면 한 4년 전에 시작하신 것 같은데. 정치 잘하시겠어요. 생각을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쫙 40몇 년 동안 하면서 제가 이제 항상 느끼는 게 권력은 집중된다. 권력은 그래서 절대로 나누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권력은 놓는 순간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윤석열 전 대통령은 탄핵당한 사람이고 예. 근데 그 사람이 지금도 영향력을 미친다? 저는 그걸 잘 이해를 못하겠거든요. 저도 솔직히 미스테리입니다. 저도 그게 미스테리고요. 굳이 이야기를 하자면 친윤 중에 대중 정치인이 없다라는 게 중요한 요소가 아닐까. 아하. 그러니까 어쨌든 정치라고 하는 거는 스타 정치인이 있고 그 예. 사람을 중심으로 뭐 개파가 됐든 정파가 됐든 뭐가 이제 구축이 되고 개파의 수장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라고 하는 용병을 대선 전에 데리고 올 때부터도 예견된 일이었긴 하지만 친윤계라고 하는 거는 윤석열이라고 하는 인물을 빼고 나면 개파 수장이라고 할 만한 사람이 없어요. 윤상현 의원, 나경원 의원, 뭐 김기현 의원 나름 열심히 해보려고 하지만 그렇다고 이 사람이 이 개파의 리더라고 할 수 있을 것인가? 권영세 비대위원장이지만 다들 그렇게 생각은 안 하거든요. 차라리 권성동 대표가 조금 더 리더 성격이 있기는 한 것 같은데 예. 그렇다고 다 휘어잡고 있느냐 하면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구심점으로서 누군가 최종적으로 결정을 내리고 이거를 뿌려서 일을 시키는 역할을 계속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그러다 보니까 안 놓아도 되는 상황에 처해 있는 거 아닌가가 첫 번째이고요. 조금 더 나쁘게 얘기하자면은 저도 도저히 이해가 안 돼서 이제 심지어 제 와이프도 정말 똑같은 질문을 저한테 어제인가 그젠가 했어요. 아니 대통령 할 때는 모르겠는데 그때야 인사권도 있고 뭐 자리도 많고 예산도 사실 있고 솔직히 쫓겨난 거잖아요. 아니 탄핵당한 대통령 말을 왜 이렇게 잘 들어? 예. 저도 나도 모르겠다. 제 와이프도 나름대로 야 너 정치 평론도 많이 하고 하니까 너는 뭐 좀 알겠지 해서 물어봤는데 저도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라고 하면서 혹시 대통령을 하면서 캐비넷을 아직까지 가지고 있는 건가? 캐비넷. 예. 그러니까 조난 자료죠. 그렇죠. 얘기한다면. 각각의 의원들에 대한 예. 캐비넷이 예. 물론 지금도 검찰을 좌지우지하기는 어렵겠지만 예. 어쨌든 최소한의 어떤 캐비넷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건가? 그게 아니라면 이렇게 국민의힘의 친윤이라고 하는 의원들도 다 나름 잔뼈 굵고 몇 선씩 한 양반인데 그렇죠. 왜 끌려다니지? 나도 이해가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봐도 미스테리인데 굳이 따지자면 다음 선수를 못 찾은 거죠. 뭐. 그러니까 다시 이제 이분들은 자생적으로 스타 정치인이 되게 어려운 분들이니까 예. 다음에 어디 가서 이제 딱 이렇게 붙을 사람을 찾아야 되는데 그걸 못 찾아서 찾다 찾은 게 평생 관료만 하고 별로 스타성도 없어 보이는 한덕수 아니겠습니까? 근데 한덕수는 자생적 인물이 아니고 한덕수 자체가 윤석열 대통령의 이 끈이 달려있는 양반이다 보니까 지금 뭐 계속해서 이
이상한 기묘한 탄핵당한 전 대통령을 모시는 생태계가 아직까지 안 깨지고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평가합니다. 근데요, 한덕수 이제 예비 후보죠. 한덕수 예비 후보하고 이낙연 후보가 네. 어제인가요? 얘기 뭐 같이 개헌 연대가 연대, 좀 발표했잖아요. 근데 이낙연 후보는 또 뭐냐면 이 국민의힘 이런 쪽하고 손을 잡을 생각이 없고 그럼 이게 뭐 구소적으로 계속 가라는 게 이게 뭐라고 보세요? 이제 이낙연 후보 얘기는 당명하고 당의 정강 정책, 당의 이념적 포지션 이런 거를 다 바꾸라는 요구일 겁니다. 저희 개혁신당도 지난 총선 때 이낙연 후보랑 이제 당대당 통합, 연대 이런 것들을 해봤는데 요구 사항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의힘이라는 당명을 계속 쓰는 한에서는 이낙연 후보랑 같이 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서 뭐 당 색깔이나 당명이나 이런 거를 어쨌든 최소한 간판갈이라도 하고 그 다음에 본인도 같이 하겠다 그렇게 그러실 분이고 워낙 이제 원하시는 게 많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본인이 후보가 되는 형태의 단일화가 아니라고 했을 때는 뭐 이낙연 후보가 끝까지 그럼 같이 돕고 함께 할 것이냐 저는 그렇게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러면은 일단은 한덕수 후보의 입장, 예비 후보 입장에서 볼 때, 이거 이낙연 후보도 나랑 같이 한다 그러니까 유일하게 지금 내세울 수 있는 게 그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근데 이것도 좀 흔들흔들해 보이는 게 사실이에요. 저는 특히 국민의힘 내부에서 어쨌든 단일화 국면이 완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낙연 후보와의 단일화를 먼저 이렇게 어떤 본인의 자산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정치적 감각의 부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국민의힘 당원 투표를 거치든 뭐 어쨌든 내부의 결속을 지금은 다져야 되는 시기거든요. 그런데 국민의힘 당원들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낙연 총리가 뭐 그렇게까지 달가운 인물이라고 하기는 어려워요. 그리고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낙연 총리 그냥 못 모셔올 겁니다. 굉장히 비싼 가격표가 달려 있을 텐데 국민의힘 당원들이 과연 그런 식의 당명이나 뭐 여러 당의 포지션이나 이런 것들까지 내주면서까지 이낙연 후보를 모시고 와야 하느냐 여기에 저는 동의 못할 사람들이 더 많다고 보고 그래서 이낙연 후보의 손을 먼저 잡은 거는 저는 한덕수 후보의 패착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김문수 후보 지금 자꾸 얘기하는 게 이준석 후보와의 연대 이거 한덕수 후보보다도 이준석 후보의 연대를 먼저 얘기를 하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 점에 있어서는 제가 이제 개혁신당의 어쨌든 대표 권한대행이고 상임선대위원장인데 조금 불쾌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게 김문수 후보의 시간 끌기 전략입니다. 김문수 후보의 시간 끌기 전략에 이준석 후보를 사실은 이용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 불쾌할 수밖에 없죠. 저희 개혁신당도 공당으로서 공식 대통령 후보를 선출해 놓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김문수 후보는 그런 거잖아요. 빨리 한덕수 후보가 단일화 하자 이러니까 일단 이게 둘만 해서 될 게 아니고 이준석 후보까지 포함해서 원샷 뭐 빅텐트를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조금만 기다려봐. 내가 이준석 후보 설득하고 있어. 그런 거거든요. 실제 설득 별로 안 하고 있습니다. 안 하고 있고 저희는 설득 당할 생각도 없고 오히려 이준석 후보는 공식적으로 연락도 안 받겠다. 얘기도 하지 마라. 그런 상황인데도 계속 이준석 후보 이야기를 하면서 이거를 이제 약간 시간 끌기의 도구로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 개혁신당 입장에서는 이거는 저는 정치 도의에 안 맞다고 생각하고 김문수 후보가 얼마든지 시간 끄셔도 됩니다. 저는 김문수 후보한테 정당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한덕수 총리가 새치기 할 아무런 권한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요 두 분끼리 싸우고 시간 끌고 막 밀고 당기고 하는데 저희는 좀 빼주십사. 이준석 개혁신당 그냥 놔두시고 국민의힘 안에서 좀 지지고 볶아 주셨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그 일각에서는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 같은 경우에는 그 사과를 하겠다 이준석 후보한테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자꾸 애드벌룬만 띄우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과라면 받아줄 의미는 있나? 그러니까 사과를 하겠다는데 그게 사과를 하는 것도 아니고 언론을 통해서 사과를 검토하고 있다 이런 기사를 내보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럼 저희 입장에서는 이거를 그러면 사과를 한다는 건지 만다는 건지 사과라는 게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그냥 본인들 입장에서 본인들의 행태가 잘못됐었다 생각하면 사과를 하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자꾸 이준석 네가 받아줄지 안 받아줄지 아니 상대방이 받아주면 사과하고 안 받아줄 것 같으면 사과도 안 하겠다. 그게 무슨 사과입니까? 맞아요. 예,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에서 자꾸 뭐 간보거나 에드벌룬 띄우거나 이런 거 그만하고 과거에 자당이 선출한 당대표를 말도 안 되는 성상납이라고 하는 누명을 씌워서 쫓아낸 부분에 대해서는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사과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걸 해서 그러면 그걸 하면 단일화할 거냐? 그런 조건이 말이 안 되는 거죠. 말이 안 되고 그냥 본인들의 잘못은 그 자체로 인정했으면 좋겠고 다만 지금도 어쨌든 당원과 국민에 의해서 정식으로 선출된 김문수 후보를 그다지 존중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예.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이준석 당시 당대표를 존중하지 않았던 것도 아니 당 주류가 좀 수틀리면은 쫓아낼 수도 있는 거지 까짓 거 당원이랑 국민이 뽑은 게 대수야? 우리 주류 의원들이 마음에 안 든다는데 딱 그거거든요. 우리 당 주류 의원들이 지금 마음에 안 들면 이준석도 쫓아내고 김문수도 갈아치워버리고 할 수 있는 거지. 그거 정치가 그런 거 가지고 지금 째째하게 앙금을 품고 그러냐. 딱 지금 이 마인드이기 때문에 저는 국민의힘이 사과할 리도 없고 한다 그래도 그냥 정치공학적으로 그냥 어떻게든 꼬셔보기 위한 거짓 사과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이준석 후보가 어느 정도 투표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추측이 난무하는데 네. 제가 정리해 보면 대충 나오는 게 한 7%에서 15, 3에서 13에서 15% 사이일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만일 말이에요. 이준석 후보가 끝까지 완주를 하고 근데 이제 이재명 후보가 당선이 됐다고 가정했을 때는 그 이후에 야 이거 단일화했으면은 어떻게 됐을 텐데 이런 생각은 안 해보시나요? 그러니까 저희 포지티브로부터? 입장에서는 한 두 가지 정도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기존의 선거들에 비해서. 이게 예컨대 지난 대선 같으면 정말 치열하게 붙었죠. 51대 49도 아니고 50.5대 49.5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러다 보니까 정의당의 심상정 후보가 진보 진영에서 굉장히 많은 어떤 비판도 받고 공격도 받고 그랬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준석이 없다고 국민의힘 후보가 비등비등하게 붙을까요? 저는 아닐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상황에서 만약에 이준석 후보가 없었으면 양자 대결에서 이재명 후보가 50% 후반, 60%대까지 치고 올라가서 예전 2007년 대선처럼 정동영 후보 그렇죠. 대 이명박 후보 거의 당시 이명박 후보 정도처럼 500만 표 이상 차이 나요. 압도적인 그냥 지위를 만들어내서 야 이건 해보나 마나다. 그냥 국민의힘 지지자들도 투표 하나도 안 가고 그냥 어쩌겠냐 다음에 당 추스리자 라는 식으로 분위기가 더 급격히 쏠렸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준석이 있든 없든 그걸 가지고 비판하고 비난하고 하는 거는 저희가 봤을 때 그렇게 크게 다가오지는 않는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실제로 저희가 개혁신당의 이준석 후보의 어떤 지지층을 분석을 해보면은요, 국민의힘 지지층만 오는 게 결코 아닙니다. 그럴 것 같아요. 예, 제가 저희 내부 조사 결과를 다 떠벌릴 수는 없지만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상당수 오고요. 특히 국민의힘 후보에게는 절대로 못 넘어갈 비명계 표심뿐만 아니라 연성 이재명 후보 표심도 어느 정도는 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난 대선 때 이재명 후보를 뽑았던 분도 약간은 넘어오거든요. 그러면 이준석 후보가 없다고 했을 때 이 사람들이 국민의힘 후보를 지지할 거냐? 특히 탄핵 대선인데 그렇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준석 후보가 완주했는데 그거 덕분에 이재명이 당선됐다. 그 논리는 이번 대선에서는 사실은 이번 대선이나 이준석 후보의 포지션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성립하기 어려운 얘기일 것이다. 저희는 그래서 그런 압박은 전혀 느끼지 않고 저희 열심히 잘 완주가 아니라 실제 당선을 목표로 저희는 뛰고 있습니다. 아니 물론 그렇죠. 선거에 나가면 당연히 당선 목표로 뛰죠. 완주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거를 그럼 이거 마라톤도 아니고 그럼요. 당연하죠. 근데 요새 어쨌든 이제 대선이 30일도 안 남았는데
근데 아직도 뭐 어느 후보도 안 정해지는 그렇죠. 쪽이 있다는 사실 자체가 이번 대선이 참 특수한 대선이구나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도 보면 조금 이상한 이야기지만 한덕수나 김문수로는 안 된다라고 하는 판단이 국민들에게 자리 잡는 순간부터가 저는 이준석의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정치의 상황에서 3당 후보가 처음부터 아주 치고 나가거나 뭐 엄청난 주목을 받거나 지지를 받거나 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네, 맞아요. 만약에 그게 가능했다면 이미 3당이 아니었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초기에는 두각을 나타내기 쉽지 않지만 이제 양당의 후보가 어느 정도 압축이 되고 결정이 되게 되면 그 정당을 일정 부분 지지하더라도 이 후보에 대한 지지는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 3당 후보가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좀 마련이 됩니다. 그런데 이번 대선은 보면 국민의힘 경선이 특히나 괜찮은 순서대로 탈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라인업이 보면 제일 먼저 사실상 출마를 포기된 오세훈 시장이 저는 제일 나은 후보였다고 생각하고요. 오세훈, 뭐 안철수, 홍준표, 뭐 한동훈 순으로 저는 괜찮은 후보였다고 생각하는데 그분들을 다 쳐내고 가장 안 좋은 후보를 뽑아놓고 그 뽑아놓은 후보보다 더 안 좋은 윤어게인 후보로 지금 교체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딱 봐도 그냥 죽는 길, 지는 길로 그냥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깨닫는데 우리 정치 전문가나 뭐 정치인들과 국민들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이게 김문수나 한덕수는 안 되겠구나. 그러면 내가 이 탄핵당한 정당, 비상계엄 일으킨 정당은 도저히 못 뽑겠는데 그래도 이재명 후보는 지금 너무 당선되면 폭주할 것 같다. 뭐 이재명 총통각하가 돼가지고 입법사법 행정을 뭐 완전 뭐 인민재판하듯이 혼자서 막 휘두를 것 같다. 그래서 안 되지 않겠냐 했을 때 저는 꽤 많은 국민들께서 그래 이준석에 의한 교체도 이거 나름대로 정권 교체 아니야? 오히려 양당이 서로 그냥 정권 교대하면서 그냥 서로 사고치는 것에 비해서 오히려 굉장히 새로운 선택 아니냐. 탄핵 이후 대선에서 어떤 정말 정치 세대 교체, 뭐 양당 기득권 붕괴 이런 거는 굉장히 괜찮은 거 아닌가.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는 개헌을 했을 때만큼이나 이재명이 휘두를 제왕적 대통령이 아니라 국회와 어쩔 수 없이 협력해서 일을 해야 되는 이준석 정부야말로 개헌 유사의 효력이 있는 거 아니냐. 저는 그런 것들을 조금씩 이제 양당의 라인업이 정해지고 나면 국민들께 더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요. 지금은 그런 얘기 해도 많은 국민들이 이게 한덕수냐 김문수냐 너무 재밌잖아요. 막 대구 내려갔다가 막 기차를 타고 올라갔다가 서로 엇갈리고 막 집에 찾아가고 제가 봐도 너무 재밌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보다도 김문수 한덕수가 일정 부분 정리가 되면 11일 이후에 후보가 결정이 되고 아마 이재명 후보가 되면 안 되겠다 싶은 분들은 가슴이 그때부터 철렁 내려앉으실 겁니다. 이거 대진표 보고 이거는 절대 못 이긴다. 그럴 바에는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1%라도 남아있는 게 이준석 아닐까. 유일한 남은 희망 아니냐라고 쳐다봐 주시는 게 저는 5월 중순 정도 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뭐 이게 언제 끝날지는 모르겠는데 근데 솔직히 뭐 재미도 있다가 신경질 나고 그래요. 보고 있으면 말도 안 되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요.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끝까지 지켜보고 선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